1925년 포르투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를 수거해서 검사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지폐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찍어낸 적 없는 지폐들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닙니다. 포르투갈 전체 유통화폐의 16.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폐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짜인데 진짜입니다. 공식 인쇄판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판으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이 세상의 기이한 사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수집한 것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한 명의 평범한 포르투갈 청년이 거짓서리 몇 장과 담대한 얼굴 하나로 국가 전체를 속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 하나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지폐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르투르 비르질리우 알베스 레이스, 1896년 9월 8일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자제였고 표준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화이트 칼라 직업 세계에 진입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의 포르투갈은 제1공화정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흔들렸고 화폐 가치는 불안정했으며 기민한 사람에게는 틈새가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레이스는 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민함이 향하는 방향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는 1924년 여름 사기와 횡령,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삶의 방향을 제고했을 것입니다. 혹은 조용히 형기를 마치고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레이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더 큰 계획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추록한 것은 1924년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이미 청사진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지폐를 찍는 공식 인쇄판이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워터로우 앤드 선스라는 보안 인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포르투갈 중앙은행과 계약을 맺고 지폐를 인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를 속여서 지폐를 더 찍게 할 수 있다면 그 지폐는 공식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속이느냐였습니다. 레이스에게는 공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두 명을 골랐습니다. 한 명은 안토니오 반테라, 헤이그 주재 포르투갈 공사관의 장관급 인물로 정부 내에 신망 있는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돌프 헤니스, 독일인이었지만 자신을 스위스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제거래망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손을 잡은 순간 계획은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1925년 런던, 레이스와 공모자들은 워터로우 앤드 선스의 경영진을 만납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위조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의 공식 의뢰서처럼 꾸며진 문서들, 정부 관계자의 이름이 인용된 서신들, 그리고 반테라 장관이라는 실존 인물의 권위를 빌린 신뢰의 외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르투갈 중앙은행의 공식 대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워터로우 앤드 선스의 경영진, 특히 윌리엄 워터로우 경은 이것을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도 포르투갈 중앙은행과 거래한 적이 있었고 재계약이나 추가 주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인했습니까? 충분히는 아니었습니다. 인쇄가 시작됩니다. 500의 스쿠도 지폐 20만 장, 총액으로는 약 100만 파운드 상당, 포르투갈 GDP의 0.8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925년 한 해 동안 워터로우 앤드 선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합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지폐들을 넘겼습니다. 지폐는 이제 레이스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20만 장의 500의 스쿠도 지폐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쓰기 시작하면 즉시 눈에 띕니다. 설령 지폐 자체는 진짜처럼 보여도 갑자기 대량의 현금이 풀리면 누군가는 의심합니다. 레이스는 이 문제를 매우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을 하나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1925년 6월 앙골라 메트로폴레 은행이 설립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포르투갈령 앙골라와의 무역을 다루는 건실한 금융기관처럼 들립니다. 레이스는 이 은행의 주요 주주이자 실질적 통제자였습니다. 위패들은 이 은행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은행 금고에 돈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레이스는 이 위패드를 2월부터 12월까지 포르투갈 시중에 유통시키기 시작합니다. 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 흘러나온 돈들은 포르투갈 경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폐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이 위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자들은 그냥 화폐량이 늘었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왜 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나라 전체가 속았는데 나라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1925년 연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 금융 관계자들이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화폐량 증가, 갑자기 나타난 앙골라 메트로폴레 은행이라는 생소한 금융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500의 스쿠도 지폐의 양이 중앙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수량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워터로우 앤드 선스에 문의합니다. 당신들이 최근 포르투갈 중앙은행의 의뢰로 지폐를 인쇄했습니까? 워터로우 앤드 선스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그런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이 두 답변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레이스는 체포됩니다. 공모자들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930년 5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포르투갈 법정은 대중의 엄청난 관심으로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화폐 체계를 혼자서 속인 이 남자의 재판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법정에는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워터로우 앤드 선스와의 서신 교환 기록, 앙골라 메트로폴레 은행의 거래 내역, 공모자들의 증언, 그리고 1932년 런던에서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전체 규모가 확인됩니다. 레이스가 성공적으로 유통시킨 위패는 약 100만 7천 파운드 상당, 포르투갈 전체 유통화폐의 16.5%, 판결은 20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레이스의 변론인들은 그가 포르투갈을 위해 이 자본을 모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왜곡된 애국심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레이스가 만든 앙골라 메트로폴레 은행은 포르투갈 국가 건설 프로젝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패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4년에 이미 사기와 횡령으로 한번 투옥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묘합니다. 재판부도 이 주장을 가명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탐욕이었을까요? 이것도 완전히 깔끔한 설명은 아닙니다. 순수한 탐욕이었다면 돈을 모은 뒤 국외로 도망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레이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안에서 은행을 세우고 사업을 키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로 포르투갈 경제의 일부가 되려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사기가 성공한 뒤 그것이 진짜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위패로 시작했지만 그 돈으로 진짜 경제를 만들어내면 결국 그 돈도 진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리. 물론 그 논리는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레이스만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터로우 앤드 선스는 고객이 정말로 포르투갈 중앙은행을 대표하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서류 몇 장과 그럴듯한 태도만으로 100만 파운드짜리 인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 회사는 이 사건 이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만 그들도 피해자이긴 했습니다. 속은 피해자이지만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자였습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 화폐량이 급증하는 동안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현대의 금융감시 체계와 비교하면 당시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20년대에는 지폐 보안 기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족했습니다. 공식판만 있으면 위조가 가능했고 그 위조를 걸러낼 자동화된 수단이 없었습니다. 전문 감정가가 직접 들여다봐야만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의 위패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의 허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파장은 금융 시스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조 사건이 공개되면서 포르투갈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정부가, 중앙은행이, 금융체계가 단 한 명의 개인에게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1공화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926년 5월 28일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포르투갈 제1공화정은 종식됩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독재 정권이 수립됩니다. 한 남자의 사기가
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제1공화정의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레이스는 아마 이것까지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의 사기가 촉발한 신뢰의 붕괴는 이미 흔들리던 체제를 마지막으로 밀어버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레이스는 1930년부터 1945년까지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 내면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1945년 5월 그는 석방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석방 이후의 레이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매우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함도 과시도 야망도 없이 1955년 7월 9일 알베스 레이스는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이라면 그 이름만으로 충분히 알 테니까요. 나라 돈의 16%를 혼자 찍어낸 남자, 영국 인쇄소를 서류 몇 장으로 속인 남자, 자신의 은행을 세워 위패를 세탁한 남자, 그리고 결국 한 나라의 정치체제 변경에 이름을 올린 남자.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이스가 감옥에서 나온 뒤 조용히 살다 죽은 그 10년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낸 위패들이 포르투갈 경제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사기가 쿠데타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후회였는지, 자부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피로함이었는지. 다만 그가 마지막까지 선택한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한때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사람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남긴 가장 마지막 기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것. 저는 닥터 쿠로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백 년을 살아온 만큼 조금 느릴 뿐입니다.